이곳이 제 마지막 희망이에요. 어떤 시련도 꼭 견뎌낼 겁니다. 절대로 우리 집을 뺑기지 않으마. 이 작품에 내 목숨을 걸겠다. 상처도 가장 아름다운 빛이 됩니다. 이것이 우리 가족의 진심이에요. 12월의 겨울바람은 칼날처럼 날카로웠습니다. 한국의 남쪽 끝. 바다 냄새가 진하게 배어있는 통영의 언덕길을 저는 홀로 오르고 있었습니다. 임신 7개월의 무거운 몸이 천근만근처럼 느껴졌고 뱃속의 아이는 추위에 놀란 듯 웅크리고 있었습니다. 제 손에는 낡은 주소 적힌 종이 한 장과 전 재산을 털어 산 비행기 표, 그리고 그 사람이 남기고 간 필름 카메라 하나가 전부였습니다. 터키의 따뜻한 햇살과 형형색색의 열기구가 떠다니던 카파도키아의 풍경은 이제 아득한 꿈처럼 느껴졌습니다. 이곳은 모든 것이 낯설고 차가웠습니다. 알 수 없는 언어로 적힌 간판들, 쉴 새 없이 불어닥치는 바닷바람, 그리고 저를 힐끔거리며 지나가는 사람들의 시선까지. 저는 두려움에 떨며 옷깃을 여몄습니다. 하지만 멈출 수 없었습니다. 이 낯선 땅 어딘가에 제 아이의 아빠 민석이 있다는 희망 하나만이 저를 지탱하고 있었으니까요. 본 영상은 스토리를 재구성한 이야기입니다. 오늘 이야기가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이 남겨주시는 따뜻한 댓글 하나하나가 제게는 정말 큰 힘이 됩니다. 제 이름은 엘리프입니다. 터키 카파도키아의 기암괴석 사이에 자리 잡은 작은 도자기 공방에서 그림을 그리는 화공이었습니다. 붉은 진흙으로 빚은 도자기에 튤립과 카네이션 문양을 세필로 그려 넣는 것이 제 일상이었습니다. 가끔은 관광객들을 상대로 도자기 빚는 법을 가르치기도 했죠. 2018년의 가을은 유난히 아름다웠습니다. 기괴 암석 위로 수백 개의 열기구가 떠오르는 장관을 보며 받침을 맞이하던 어느 날, 한 동양인 남자가 제 공방 앞을 서성이고 있었습니다. 목에 커다란 카메라를 걸고 먼지 묻은 점퍼를 입은 남자 민석이었습니다. 그는 다큐멘터리 사진작가라고 했습니다. 터키의 숨겨진 장인들을 취재하러 왔다고 했죠. 그의 렌즈는 정직했습니다. 화려한 풍경보다는 도공의 거친 손마디, 빵 굽는 노인의 주름진 얼굴 같은 삶의 흔적을 담아냈습니다. 민석은 제 작업실 한 구석에 앉아 제가 도자기에 그림을 그리는 모습을 몇 시간이고 지켜보곤 했습니다. 엘리프, 당신의 붓끝에는 마법이 있어요. 흙에 생명을 불어넣는 것 같아요. 서툰 터키어와 영어를 섞어가며 건네는 그의 칭찬에 제 얼굴은 붉어졌습니다. 우리는 카파도키아의 붉은 계곡을 함께 걸으며 수많은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그는 한국의 통영이라는 곳에서 자랐다고 했습니다. 바다가 보이는 아름다운 항구 도시이고 어머니는 평생 조개 껍데기를 갈아 가구를 만드는 나전칠기 장인이라고 했습니다. 나전칠기가 뭐예요? 제가 묻자 그는 스마트폰으로 사진을 보여주었습니다. 검은 오칠 위에 영롱하게 빛나는 자개 문양들. 마치 밤하늘에 은하수를 옮겨놓은 듯한 아름다움에 저는 숨을 죽였습니다. 이건 정말 아름다워요. 마치 보석 같아요. 내 어머니의 평생이 담긴 작품들이죠. 하지만 요즘은 찾는 사람이 없어서 힘들어요. 민석의 표정이 어두워졌습니다. 저는 그의 손을 잡았습니다. 걱정 말아요. 진정한 아름다움은 언젠가 빛을 발하니까요. 우리는 서로의 예술을 이해하고 동경하며 깊은 사랑에 빠졌습니다. 그는 제게 한국어를 가르쳐 주었고 저는 그에게 터키식 홍차 차이를 끓여 주었습니다. 우리는 괴렘의 언덕에 앉아 노을을 바라보며 미래를 약속했습니다. 민석은 제게 청혼했습니다. 한국에 돌아가서 부모님께 인사드리고 식을 올리자고 했습니다. 저는 세상을 다 가진 듯 행복했습니다. 하지만 그 행복은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어느 날 새벽 한국에서 걸려온 전화 한 통이 모든 것을 바꾸어 놓았습니다. 전화를 받은 민석의 얼굴이 흑빛으로 변했습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셨대요. 공장이 부도나서 충격을 받으셨나 봐요. 당장 가봐야 해요. 민석은 떨리는 손으로 짐을 쌌습니다. 엘리프, 미안해요. 금방 정리하고 데리러 올게요. 절대 혼자 두지 않을게요. 맹세해요. 그는 눈물을 흘리며 저를 안아주었습니다. 공항으로 떠나는 그의 뒷모습이 마지막이 될 줄은 그때는 꿈에도 몰랐습니다. 민석이 떠나고 처음 2주간은 매일 연락이 왔습니다. 장례는 잘 치렀어요. 빚 정리가 복잡하네요. 어머니가 많이 편찮으세요.
그의 목소리는 점점 지쳐갔습니다. 그러다 한 달이 지나자 연락이 뜸해졌고 2달째부터는 아예 끊겼습니다. 전화를 걸어도 받지 않았고 메시지는 읽지 않음으로 남았습니다. 무슨 일이 생긴 게 분명했습니다. 사고가 났거나 감금되었거나 온갖 나쁜 상상이 저를 괴롭혔습니다. 그러던 중 저는 몸에 이상을 느꼈습니다. 생리가 멈췄고 헛구역질이 시작되었습니다. 병원에서 임신 3개월이라는 진단을 받았습니다. 기쁨보다는 두려움이 앞섰습니다. 민석이 없는 상황에서 아이를 낳아 기를 수 있을까? 하지만 포기할 수는 없었습니다. 이 아이는 민석이 남긴 사랑의 증거였으니까요. 저는 결단을 내렸습니다. 기다리고만 있을 수는 없었습니다. 공방을 정리하고 제가 아끼던 작품들을 모두 팔았습니다. 터키 리라를 달러로 바꾸고 다시 한국 돈으로 환전했습니다. 임신 중기의 몸으로 장거리 비행을 하는 것은 위험했지만 다른 선택지가 없었습니다. 이스탄불을 거쳐 인천으로. 그리고 다시 버스를 타고 5시간을 달려 통영에 도착했습니다. 통영 터미널에 내렸을 때 비로소 제가 지구 반대편에 와 있다는 실감이 났습니다. 바다 짠내와 비린내가 섞인 바람이 훅 끼쳐왔습니다. 택시를 탈 돈을 아껴야 했기에 저는 물어물어 버스를 탔습니다. 민석이 예전에 말해줬던 동네 서피랑 마을 꼭대기에 있는 집을 찾아야 했습니다. 언덕길은 가팔랐습니다. 숨이 턱끝까지 차올랐고 다리는 후들거렸습니다. 골목마다 그려진 벽화들이 눈에 들어왔지만 감상할 여유는 없었습니다. 해가 뉘엿뉘엿 지고 어둠이 깔릴 무렵 낡은 대문 앞에 도착했습니다. 대문 옆에는 조개 껍데기가 잔뜩 쌓여있는 자루들이 놓여 있었습니다. 여기다 민석의 집이다. 심장이 터질 듯 뛰었습니다. 심호흡을 하고 대문을 두드렸습니다. 계세요? 누구 없으세요? 서툰 한국말로 외쳤습니다. 잠시 후 안에서 인기척이 들리더니 문이 열렸습니다. 누구요? 날 선 목소리와 함께 한 중년 여성이 나왔습니다. 백발이 성성한 머리에 작업용 앞치마를 두르고 손에는 검은 오칠이 묻어있는 여자 민석의 어머니였습니다. 사진으로 봤던 온화한 모습과는 달리 지금은 삶에 지치고 날카로워 보였습니다. 저는 떨리는 손으로 민석의 사진을 내밀었습니다. 저 민석 씨 찾으러 왔어요. 민석 씨 약혼녀 엘리프예요. 어머니의 눈이 커졌습니다. 위아래로 저를 훑어보더니 기가 막히다는 듯 헛웃음을 지었습니다. 뭐라고? 외국인이 다짜고짜 찾아와서 무슨 소리야? 민석이 여기 없어. 빚쟁이들 피해서 도망갔다고. 도망요? 그게 무슨 소리예요? 네, 민석 씨가 왜요? 어머니는 대문을 닫으려 했습니다. 갈아볼 일 없으니까. 저는 닫히는 문틈으로 몸을 밀어 넣었습니다. 절박했습니다. 어머니, 제 뱃속에 민석 씨. 아이가 있어요. 임신했어요. 배를 감싸 안으며 외쳤습니다. 어머니의 동작이 멈췄습니다. 그녀의 시선이 제 불룩한 배에 고정되었습니다. 흔들리는 눈동자 당혹감. 그리고 깊은 슬픔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한참의 정적 끝에 어머니는 문을 활짝 열었습니다. 일단 들어와라. 동네 시끄럽다. 방 안은 차가웠습니다. 옷 냄새와 신나 냄새가 섞여 코를 찔렀습니다. 거실에는 작업하다 자개장들이 놓여 있었고 바닥에는 자개 조각들이 반짝거리고 있었습니다. 어머니는 저에게 따뜻한 물 한 잔을 내주셨습니다. 그리고 한숨을 쉬며 입을 열었습니다. 민석이 놈 아버지가 빚만 잔뜩 남기고 죽었다. 공장도 넘어가고 집도 경매 넘어가기 직전이야. 그놈 그거 해결해보겠다고 원양어선 타러 갔다. 원양어선요? 저는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배를 타러 갔다고요? 언제 돌아오는데요? 모른다. 1년이 될지 2년이 될지 연락도 안 된다. 어머니는 고개를 돌려 눈물을 훔쳤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주저앉아 오열했습니다. 민석을 만나면 모든 게 해결될 줄 알았습니다. 그가 저를 안아주고 지켜줄 거라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잔혹했습니다. 그는 거친 바다 어딘가에 있고 저는 빚더미에 앉은 시댁에 덩그러니 남겨진 꼴이었습니다. 갈 곳이 없었습니다. 터키로 돌아갈 비행기 표값도 없었습니다. 어머니, 저는 갈 데가 없어요. 여기서 민석 씨 기다리면 안 될까요? 집안일도 하고 일도 도울게요. 제발요. 저는 어머니의 바짓가랑이를 잡고 애원했습니다. 어머니는 난처한 표정으로 저를 내려다보았습니다. 만삭의 임산부를 내칠 만큼 모진 분은 아니었습니다. 방 하나 비어있으니 거기 써라. 밥은 굶기지 않으마. 대신 빚쟁이들 찾아오면 내가 알아서 피해라. 그렇게 저의 기막힌 한국 생활이 시작되었습니다.
시차 적응도 하기 전에 저는 붓 대신 걸레를 들었습니다. 민석의 방은 먼지가 자욱했습니다. 그곳을 쓸고 닦으며 민석의 흔적을 찾았습니다. 책상 서랍에서 그가 찍은 제 사진을 발견했을 때는 한참을 울었습니다. 그날부터 저는 집안일을 도맡았습니다. 만삭의 몸이었지만 가만히 밥만 축낼 수는 없었습니다. 새벽같이 일어나 마당을 쓸고 어머니의 작업실을 정리했습니다. 어머니는 평생 나전칠기 하나만 보고 살아온 장인이셨습니다. 하지만 시대가 변하면서 자개장을 찾는 사람은 사라졌고 값싼 중국산 가구에 밀려 설 자리를 잃어가고 계셨습니다. 작업실 구석에 앉아 어머니가 일하는 모습을 지켜보았습니다. 전복 껍데기를 갈아 얇게 만들고 그것을 끊음질로 잘라 문양을 만드는 과정은 고도의 집중력을 요하는 작업이었습니다. 어머니의 손은 거칠고 투박했지만 자개를 다루는 손길만은 섬세하기 그지없었습니다. 오칠을 하고 말리고 다시 사포질을 하는 과정을 수십 번 반복해야 비로소 영롱한 빛을 내는 나전칠기가 완성되었습니다. 저는 그 과정에서 터키의 도자기, 예술과 통하는 무언가를 느꼈습니다. 장인의 숨결 인내 그리고 예술온 저는 홀린 듯 자개 조각을 집어들었습니다. 너 뭐하냐? 그거 비싼 거다. 만지지 마라. 어머니가 소리쳤습니다. 죄송해요. 너무 예뻐서요. 어머니 저도 그림 그렸어요. 터키에서 도자기 만들었어요. 제가 도울 수 있는 게 없을까요? 헛소리 말고 밥이나 해라. 어머니는 퉁명스럽게 말했지만 제가 만든 터키식 스크램블 에그 메네멘을 남기지 않고 다 드셨습니다. 겉으로는 무뚝뚝해도 속정은 깊은 분이라는 걸 알 수 있었습니다. 며칠 뒤 빚쟁이들이 들이닥쳤습니다. 검은 양복을 입은 남자들이 대문을 발로 차며 들어와 행패를 부렸습니다. 강여사 돈 언제 갚을 거야? 이따위 조개 껍데기 다 부셔버리기 전에. 내마 남자 하나가 작업 중이던 보석함을 바닥에 던지려 했습니다. 안 돼요. 어머니가 비명을 질렀습니다. 저도 모르게 남자 앞을 막아섰습니다. 그만하세요. 이거 어머니 인생이에요. 부수지 마세요. 서툰 한국말로 소리쳤습니다. 남자가 저를 보며 비웃었습니다. 뭐야, 이 외국인은 며느리야. 배는 남산만 해가지고. 비켜 다치기 싫으면 저는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민석 씨가 돈 벌러 갔어요. 곧 갚을 거예요. 제발 부탁드려요.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저를 밀치려던 남자는 제 눈빛에 기세가 꺾인 듯 혀를 찼습니다. 다음 달까지 이자 안 들어오면 진짜 다 박살 낼 줄 알아. 그들은 으름장을 놓고 돌아갔습니다. 어머니는 주저앉아 떨고 계셨습니다. 저는 어머니를 부축해 방으로 모셨습니다. 고맙다 아가, 내가 나를 살렸다. 어머니가 처음으로 저를 아가라고 불러주셨습니다.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이대로 가다가는 집도 작업실도 다 잃게 될 게 뻔했습니다. 무언가 방법이 필요했습니다. 작업실로 들어가 버려진 자개 조각들과 오칠이 벗겨진 쟁반들을 모았습니다. 터키의 카파도키아에서 그렸던 문양들이 떠올랐습니다. 한국의 전통 문양인 십장생도 아름답지만 현대적인 감각에는 너무 고전적이었습니다. 저는 튤립과 기하학적인 터키의 패턴을 자개로 표현해 보기로 했습니다. 어머니가 잠든 사이 몰래 작업을 시작했습니다. 자개를 잘게 부수어 모자이크처럼 붙이는 기법을 시도했습니다. 검은 오칠 바탕에 터키 블루 색상을 입히고 그 위에 은색 자개로 이국적인 패턴을 수놓았습니다. 꼬박 사흘밤을 새워 작은 보석함 하나와 손거울을 완성했습니다. 전통적인 나전칠기와는 다르지만 묘하게 어울리는 동서양의 조화였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떨리는 마음으로 어머니에게 작품을 보여드렸습니다. 어머니 이거 어때요? 어머니는 한참 동안 안경을 고쳤으며 제 작품을 들여다보셨습니다. 미간을 찌푸리시더니 손끝으로 표면을 문질러 보셨습니다. 칠은 엉망이고 끊음질도 서툴러 기본이 안 되어 있어 어머니의 혹평에 고개를 숙였습니다. 하지만 디자인은 신선하구나. 요즘 젊은 애들이 좋아하겠어. 어머니의 입가에 옅은 미소가 번졌습니다. 저는 용기를 내어 말했습니다. 어머니 우리 이거 팔아봐요. 인스타그램에 올려요. 제가 사진 잘 찍어요. 민석 씨한테 배웠어요. 어머니는 고개를 저으셨습니다. 그런 거 할 줄 모른다. 누가 사겠냐? 제가 할게요. 어머니는 만들기만 하세요. 파는 건 제가 할게요. 그날부터 저는 엘리프의 공방이라는 인스타그램 계정을 만들었습니다. 통영의 푸른 바다를 배경으로 어머니의 나전칠기 작품들을 찍어 올렸습니다.
민석이 남기고 간 필름 카메라의 감성이 더해져 사진들은 몽환적이고 아름다웠습니다. 터키 며느리가 재해석한 한국의 나전칠기라는 스토리를 담아 글을 올렸습니다. 해시태그로 KCRAFT 통영여행. 외국인 며느리 등을 달았습니다. 처음에는 반응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꾸준히 올리자 조금씩 사람들이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너무 예뻐요. 어디서 살 수 있나요? 전통 공예가 이렇게 힙할 수 있다니. 응원합니다. 댓글이 달리고 주문 문의가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첫 주문은 서울의 한 카페 사장님이었습니다. 인테리어 소품으로 쓰고 싶다며 트레이 10개를 주문했습니다. 어머니와 저는 얼싸안고 기뻐했습니다. 어머니의 눈에 생기가 돌기 시작했습니다. 우리는 밤늦게까지 작업실에서 함께 일했습니다. 어머니는 제게 옷칠하는 법을 제대로 가르쳐 주셨고, 저는 어머니에게 현대적인 디자인 감각을 알려드렸습니다. 배가 불러와 허리가 아팠지만 힘든 줄도 몰랐습니다. 뱃속의 아이도 우리의 희망을 느끼는지 힘차게 발길질을 해댔습니다. 봄이 오고 있었습니다. 통영 앞바다에는 벚꽃잎이 날리고 따뜻한 바람이 불어왔습니다. 매출이 조금씩 늘어 이자를 갚을 수 있게 되었고, 빚쟁이들의 독촉도 줄어들었습니다. 어머니는 이제 저를 딸처럼 아껴주셨습니다. 아침마다 따뜻한 미역국을 끓여주시고 만삭인 제 다리를 주물러 주셨습니다. 엘리프 너 아니었으면 나 벌써 죽었을 거다. 내가 우리 집 복덩이다. 어머니의 투박한 고백에 저는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민석 씨가 보고 싶어요. 저 잘하고 있죠. 어느 날 오후 저는 작업실 창가에 앉아 바다를 바라보며 민석에게 편지를 썼습니다. 보내지 못할 편지였지만 그에게 닿기를 바라며 수평선 너머 어딘가에 있을 그를 그리며 붓을 들었습니다. 평화로운 날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평화가 폭풍전야의 고요함이라는 것을 그때는 알지 못했습니다. 바다는 잔잔했고 햇살은 눈부셨습니다. 저는 완성된 작의 손거울을 들어 햇빛에 비추어 보았습니다. 영롱한 빛이 제 얼굴을 비추었습니다. 거울 속에 저는 더 이상 겁에 질린 이방인이 아니었습니다. 한 아이의 엄마이자 한 장인의 제자로 당당히 서 있었습니다. 이제 곧 아이가 태어날 것입니다. 그리고 민석도 돌아올 것입니다. 모든 것이 잘 될 거라고 믿었습니다. 대문 밖에서 낯선 인기척이 들리기 전까지는 말입니다. 우체부 아저씨의 오토바이 소리가 들리고 어머니가 나가보셨습니다. 잠시 후 어머니의 비명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는 무거운 몸을 일으켜 마당으로 나갔습니다. 어머니가 누런 봉투 하나를 들고 주저앉아 계셨습니다. 봉투에는 법원이라는 글자가 선명하게 찍혀 있었습니다. 어머니 무슨 일이에요? 제가 다가가자 어머니는 떨리는 손으로 서류를 내밀었습니다. 이건 민석이 소식이다. 민석이가 사고를 쳤어.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습니다. 서류를 받아든 제 손이 걷잡을 수 없이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그 순간 뱃속의 아이가 강하게 발을 찼습니다. 마치 다가올 시련을 예고하듯이 통영의 푸른 바다가 검게 일렁이고 있었습니다. 어머니가 받아든 서류는 법원에서 날아온 소장이었습니다. 민석 씨가 공장을 운영할 때 계약했던 대형 리조트 건설사에서 보낸 것이었습니다. 납품 기일을 지키지 못해 발생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 배상액은 무려 5천만 원이었습니다. 원양어선에 탄 민석 씨가 연락이 닿지 않자 연대 보증인으로 되어 있던 어머니에게 청구서가 날아온 것이었습니다. 집과 작업실이 가압류될 수 있다는 경고. 문구가 붉은 도장처럼 제 심장에 박혔습니다. 어머니는 바들바들 떨리는 손으로 종이를 구겼습니다. 이놈이 끝까지 속을 썩이는구나. 이걸 다 갚으려면 집을 팔아도 모자라. 어머니는 그 자리에 주저앉아 가슴을 쳤습니다. 저는 만삭의 배를 감싸 안은 채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통영 앞바다의 파도 소리가 마치 우리를 비웃는 것만 같았습니다. 하지만 이대로 주저앉을 수는 없었습니다. 뱃속의 아이를 길바닥에서 낳을 수는 없었습니다. 어머니 5천만 원 우리가 벌어요. 제가 말했습니다. 어머니는 젖은 눈으로 저를 쳐다보셨습니다. 아가 5천만 원이 애들 장난이니. 자개 쟁반 몇 개 팔아서 그 돈을 어떻게 만들어. 저는 어머니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방법이 있어요. 저기 포스터 봤어요. 통영시에서 주최하는 전국 나전칠기 공예 대전 대상 상금이 5천만 원이에요. 버스 정류장에서 우연히 봤던 포스터가 떠올랐습니다. 경년으로 열리는 국내 최대 규모의 공예 공모전이었습니다. 어머니는 고개를 저으셨습니다. 그거 아무나 나가는 거 아니다.
전국에 내로라 하는 장인들은 다 모여 심사위원들도 콧대 높기가 하늘 찔러 나도 젊었을 때 몇 번이나 떨어졌다 하물며 너는 외국인이고 경력도 없는데 어떻게 대상을 타니 어머니의 말씀은 현실적이었습니다. 하지만 제게는 그것 말고는 동아줄이 없었습니다. 어머니 저를 믿으세요. 어머니 기술이랑 제 디자인 합치면 할 수 있어요. 민석 씨가 그랬어요. 제 붓끝에 마법이 있다고 어머니가 가르쳐 주신 끊음질 기술. 이제 제 손에 익었어요. 한번 해봐요. 믿져야 본전이잖아요. 제 간절한 눈빛에 어머니는 긴 한숨을 내쉬더니 결국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그래 죽기 아니면 까무러치기다. 내 똥고집을 누가 말리겠냐. 그날부터 우리는 지옥 훈련에 돌입했습니다. 출품 마감까지는 딱 한 달이 남아 있었습니다. 주제는 자유였지만 저는 전략을 세웠습니다. 전통을 고수하되 파격적인 아름다움을 보여줘야 했습니다. 저는 2m 높이의 2단 가리개를 만들기로 결심했습니다. 한쪽 면에는 통영의 바다를, 다른 쪽 면에는 터키의 카파도키아를 담을 생각이었습니다. 동양과 서양의 만남, 자개와 붉은 흙의 조화, 그것이 제 컨셉이었습니다. 문제는 외부의 시선이었습니다. 참가 신청서를 내러 통영 공예 전수관에 갔을 때부터 시련은 시작되었습니다. 접수처 직원은 제 여권을 보더니 난처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외국인 참가자는 규정에 없는데요. 이건 대한민국 전통 공예 대전입니다. 규정에 대한민국 국적자만 가능하다는 조항은 없지 않나요? 제가 서툰 한국어로 따져 물었습니다. 직원은 당황하며 옆에 있던 상급자를 불렀습니다. 깐깐해 보이는 중년 남성이 다가왔습니다. 협회 이사라는 명찰을 달고 있는 그는 저를 위아래로 훑어보았습니다. 여기는 외국인들 장기 자랑하는 곳이 아닙니다. 아가씨 나전칠기가 뭔지는 알아요. 조개 껍데기 깨부수어서 붙인다고 다 나전칠기가 아닙니다. 한국의 얼이 담겨야 하는 겁니다. 그의 말에는 명백한 비하와 조롱이 섞여 있었습니다. 제 옆에 서 있던 어머니가 참지 못하고 나섰습니다. 이보시오 박이사, 내 며느리 무시하지 마시오. 나 김명자요. 평생 자게 밥 먹은 사람이요. 내 며느리 솜씨가 당신 네 제자들보다 100번 낫소. 어머니의 서슬 퍼런 일갈에 박이사는 헛기침을 하며 물러섰습니다. 김명자 여사님, 며느리인 줄은 몰랐네요. 하지만 심사는 공정할 겁니다. 외국인이라고 봐주는 거 없습니다. 결국 접수증을 받아들고 나왔지만 제 마음은 천근만근이었습니다. 시작부터 환영받지 못하는 싸움이었습니다. 본격적인 작업이 시작되자 몸이 비명을 질렀습니다. 임신 8개월에 접어든 몸은 퉁퉁 부어올랐습니다. 조금만 서 있어도 허리가 끊어질 듯 아팠고 다리에는 쥐가 났습니다. 가장 힘든 건 옷 냄새였습니다. 옷이 오르지 않도록 약을 먹고 마스크를 썼지만 특유의 독한 냄새는 뱃속의 아이를 자극하는 듯 했습니다. 헛구역질이 멈추지 않아 화장실을 들락거리며 작업을 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쉴 수 없었습니다. 하루에 15시간씩 작업실에 틀어박혀 자개를 자르고 붙였습니다. 소문은 빨랐습니다. 통영 바닥에 외국인 며느리가 공예 대전에 나간다는 소식이 퍼졌습니다. 어느 날 지역 방송국에서 취재를 나왔습니다. 저는 민석 씨가 그랬던 것처럼 제 진심을 알릴 좋은 기회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리포터의 질문은 제 예상과 달랐습니다. 한국 시집살이 힘들지 않나요? 남편이 도망갔다는데 사실인가요? 상금 때문에 나오신 건가요? 작품에 대한 질문보다는 제 불행한 가정사와 자극적인 소재에만 관심을 보였습니다. 저는 더듬거리는 한국어로 필사적으로 설명하려 했습니다. 저는 나전칠기를 사랑합니다. 이 아름다움을 세계에 알리고 싶어요. 하지만 방송에 나간 제 모습은 우스꽝스러웠습니다. 어설픈 한국어로 횡설수설하는 모습만 편집되어 나갔고 자막에는 한국 돈 벌러 온 외국인 며느리의 도전이라는 식의 가벼운 문구가 달렸습니다. 방송이 나가고 나서 시장에 가면 사람들이 수군거렸습니다. 저 여자가 그 여자야. 남편 도망가고 시어머니 등쳐먹는다는 돈독 올랐네. 한국 전통을 우습게 아나봐. 사람들의 편견 어린 시선은 비수처럼 날아와 꽂혔습니다. 저는 작업실 문을 걸어 잠그고 밖으로 나가지 않았습니다. 설상가상으로 공예협회의 견제도 심해졌습니다. 재료상에 갔더니 항상 쓰던 최상급 전복 껍데기가 없다고 했습니다. 분명 창고에 쌓여 있는 걸 봤는데 주인은 딴청을 피웠습니다. 협회 쪽에서 물량 확보해달라고 해서 남는 게 없어요.
외국인 아가씨는 그냥 싼 중국산 써요. 다를 거 없잖아. 뻔한 거짓말이었습니다. 박 이사의 입김이 작용한 게 분명했습니다. 저는 억울해서 눈물이 났지만 어머니는 제 손을 잡고 다른 곳으로 이끌었습니다. 울지 마라. 저런 놈들한테 눈물 보이지 마라. 재료가 없으면 내가 구해주마. 어머니는 창고 깊숙한 곳에서 당신이 젊은 시절 아끼며 모아두었던 귀한 야광패와 색패들을 꺼내주셨습니다. 이건 내 혼수품으로 가져온 거다. 평생 아끼던 건데. 너한테 주마. 이걸로 세상에서 제일 빛나는 바다를 만들어라. 어머니의 희생에 저는 입술을 깨물며 다짐했습니다. 반드시 보란듯이 해내겠다고. 작업은 고난의 연속이었습니다. 가리개의 한 면인 통영의 바다는 어머니의 도움으로 순조롭게 진행되었습니다. 하지만 터키의 카파도키아를 표현하는 것이 문제였습니다. 붉은 기암괴석의 질감을 매끄러운 자개로 표현하는 것은 불가능에 가까웠습니다. 수십 번을 붙였다 떼어내기를 반복했습니다. 자개가 깨지고 손가락이 베어 피가 났습니다. 반창고를 덕지덕지 붙인 손으로 밥을 먹다가 숟가락을 떨어뜨리기도 했습니다. 그러던 중 중간 점검 심사가 있었습니다. 심사위원들이 작업실을 방문해 진행 상황을 체크하는 날이었습니다. 박 이사를 포함한 3명의 심사위원이 들이닥쳤습니다. 그들은 제 미완성 작품을 보더니 혀를 찼습니다. 이게 뭡니까? 나전칠기에 웬 붉은색이에요. 온칠은 검은색이 기본 아닙니까? 이건 족보도 없는 잡탕이네요. 박 이사가 비아냥거렸습니다. 이사님, 이건 터키의 붉은 흙을 표현한 겁니다. 주칠 기법을 응용해서 제가 설명하려 했지만 그는 말을 잘랐습니다. 터키고 뭐고 여긴 한국입니다. 한국의 미를 살려야지. 이런 정체불명의 국적 없는 물건은 인정 못합니다. 기본도 모르는 사람이 겉멋만 들어가지고. 그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제 가슴을 후벼 팠습니다. 옆에 있던 다른 심사위원들도 거들었습니다. 솔직히 기대했는데. 실망이네요. 역시 외국인이라 한계가 있어. 깊이가 없잖아. 그냥 관광기념품 수준이네. 그들은 제 작품을 쓰레기 취급하며 돌아갔습니다. 어머니는 분해서 몸을 떨었지만 심사위원들에게 밉보이면 안 된다는 생각에 아무 말도 못하고 고개만 숙이셨습니다. 그 비굴한 침묵이 저를 더 기참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작품을 부수어버리고 싶은 충동에 시달렸습니다. 내가 무슨 부귀영화를 누리겠다고 이러고 있나. 그냥 다 포기하고 도망치고 싶다. 그때 뱃속에서 아이가 꼬물거렸습니다. 강한 태동이었습니다. 아이는 마치 엄마. 포기하지 마. 나 여기 있어라고 말하는 것 같았습니다. 정신이 번쩍 들었습니다. 민석 씨가 했던 말이 떠올랐습니다. 진정한 아름다움은 언젠가 빛을 발한다. 그래, 그들이 뭐라 하든 나는 나의 길을 간다. 편견 따위에 무릎 꿇지 않겠다. 저는 전략을 바꿨습니다. 그들이 원하는 전통적인 흙칠 위에 터키의 문양을 은은하게 깔기로 했습니다. 겉으로 보면 완벽한 한국의 전통 산수화처럼 보이지만 빛을 받는 각도에 따라 카파도키아의 열기구 형상이 떠오르도록 하는 이중적인 기법. 그것은 제가 도자기를 구울 때 쓰던 유약의 원리를 오칠에 접목하는 모험이었습니다. 실패하면 작품 전체를 망칠 수도 있는 위험한 시도였습니다. 하지만 평범에서는 그들의 편견을 깰 수 없었습니다. 압도적인 실력. 그들이 입을 다물 수밖에 없는 결과물을 내놓아야 했습니다. 마감 3일 전 마지막 상도 칠 작업을 앞두고 사건이 터졌습니다. 밤샘 작업으로 지칠 대로 지친 제가 잠시 깜빡 조는 사이 열어둔 창문으로 길고양이 한 마리가 들어왔습니다. 고양이는 작업대 위로 뛰어올랐고 건조 중이던 가리개 한쪽이 바닥으로 쓰러졌습니다. 쾅 하는 소리에 놀라 깼을 때는 이미 늦었습니다. 가리개 모서리 부분이 깨져나가고 공들여 붙인 자개들이 우수수 떨어져 나갔습니다. 아, 안 돼. 저는 비명을 지르며 깨진 조각들을 주워 담았습니다. 30일간의 피땀이 한순간에 물거품이 되는 순간이었습니다. 소란에 달려온 어머니도 처참한 광경을 보고 말을 잃으셨습니다. 끝났다. 이제 다 끝났다. 절망이 쓰나미처럼 밀려왔습니다. 이 상태로는 출품조차 할 수 없었습니다. 어머니는 제 어깨를 감싸 안으며 우셨습니다. 그만하자. 아가, 하늘이 우리를 돕지 않는구나. 욕심이었어. 하지만 저는 눈물을 닦고 일어섰습니다. 아니요. 어머니 아직 3일 남았어요. 고칠 수 있어요. 못 고치면 새로 만들어서라도 낼 거예요. 엘리프, 너 미쳤냐? 이 몸으로 어떻게 3일 밤을 새워 너 죽으려고 그러냐? 어머니가 말렸지만
제 귀에는 들리지 않았습니다. 오기가 생겼습니다. 이대로 무너지면 저들을 비웃던 박 이사의 얼굴이 떠올라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돌아올 민석 씨에게 패배자의 모습을 보이고 싶지 않았습니다. 저는 깨진 부분을 과감하게 잘라냈습니다. 그리고 그 빈자리에 새로운 이야기를 채워넣기로 했습니다. 깨진 틈 사이로 금색 가루를 뿌려 메우는 기법. 일본의 킨츠기 기술을 응용해 오칠에 접목시켰습니다. 상처를 숨기는 것이 아니라 상처 그 자체를 아름다움으로 승화시키는 것. 그것이 지금 우리 가족의 모습과 닮아 있었습니다. 어머니는 미친 사람처럼 다시 칼을 잡는 저를 보고는 말없이 곁에 앉아 사포질을 거들어 주셨습니다. 이틀 밤을 꼬박 세웠습니다. 밥도 먹는 둥 마는 둥 화장실 가는 시간도 아까워 참았습니다. 손가락은 부르터서 감각이 없었고 허리는 끊어질 듯 아팠습니다. 뱃속의 아이가 아래로 쏠리는 느낌이 들었지만 이를 악물고 버텼습니다. 마지막 오치를 올리고 건조장에 넣었을 때 저는 그대로 바닥에 쓰러져 잠들었습니다. 그리고 대망의 심사 당일 운반차에 작품을 실어 전수관으로 향했습니다. 전수관 로비에는 이미 수백 점의 작품들이 전시되어 있었습니다. 하나같이 화려하고 정교한 작품들이었습니다. 기가 죽으려는 찰나. 저 멀리서 박 이사가 걸어왔습니다. 그는 아직도 포기 안 했냐는 표정으로 비릿한 웃음을 흘렸습니다. 어라 출품은 하셨나? 뭐네 뭐 참가하는데 의의를 두는 거니까요. 수고하쇼. 심사는 공개 프레젠테이션으로 진행되었습니다. 작가가 직접 무대에 올라 작품의 의도와 기법을 설명해야 했습니다. 제 차례가 다가올수록 심장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한국어가 서툰 제가 과연 제 작품의 철학을 제대로 전달할 수 있을까 대기실에서 원고를 달달 외우고 있었지만 머릿속은 하얗게 비어버렸습니다. 드디어 제 이름이 호명되었습니다. 참가 번호 108번 엘리프 롯이 무대 위로 올라갔습니다. 쏟아지는 조명이 눈부셨고 수백 명의 관중과 심사위원들의 시선이 저에게 꽂혔습니다. 심사위원석 정중앙에는 박 이사가 팔짱을 끼고 앉아 있었습니다. 그는 저를 보며 삐딱하게 고개를 기울였습니다. 자, 외국인 참가자분 한국말은 좀 하시나 모르겠네. 짧게 하세요. 시간 없으니까. 그의 말에 객석에서 킥킥거리는 웃음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는 마이크를 잡은 손에 힘을 주었습니다. 떨리는 목소리로 첫 마디를 뗐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통영의 며느리 엘리프입니다. 준비한 원고는 잊어버렸습니다. 저는 그냥 제 마음속에 있는 말을 꺼냈습니다. 이 작품의 이름은 인연입니다. 여기 보이는 검은 바다는 통영이고 붉은 빛은 제 고향 터키입니다. 서로 다른 색깔이지만 자개라는 빛으로 하나가 됩니다. 저와 어머니가 그런 것처럼요. 준비했던 유창한 미사여구는 없었습니다. 문법도 틀리고 발음도 어눌했습니다. 하지만 진심을 담아 또박또박 이야기했습니다. 깨진 부분을 금으로 메운 것을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이건 우리의 상처입니다. 하지만 상처가 있어서 더 단단해지고 빛이 납니다. 이게 한국의 나전 칠기가 가진 힘이라고 생각합니다. 설명이 끝나자 정적이 흘렀습니다. 박 이사는 코웃음을 쳤습니다. 상처 포장이 그럴싸하네. 그래서 전통 기법은 어디에 있습니까? 이건 그냥 퓨전 공예 아닙니까? 근본이 없잖아요. 공격적인 질문이 쏟아졌습니다. 그때 객석 맨 뒤에 앉아있던 한 노신사가 손을 들었습니다. 한국 공예계의 거장이라 불리는 무형문화재 이 선생님이었습니다. 그가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이복의 박 이사 자네 눈에는 저게 퓨전으로만 보이나 나는 보이는데. 뭐가 말입니까? 박 이사가 당황하며 물었습니다. 저 아이의 손끝에 묻어있는 절박한 말이네. 그리고 오칠의 깊이가 예사롭지 않아 기교는 배울 수 있어도 저런 깊이는 삶을 갈아넣지 않으면 안 나오는 법이지. 노신사는 무대 앞으로 걸어 나와 제 작품을 자세히 들여다보았습니다. 그리고 저를 보며 인자하게 웃으셨습니다. 고생했다. 아가 손 좀 보자. 그가 제 상처투성이 손을 잡았습니다. 거친 손마디 옷이 올라 붉게 부어오른 피부. 그는 제 손을 어루만지며 말했습니다. 이게 장인의 손이다. 한국 사람보다 더 한국 사람 손이네. 그 순간 억눌러왔던 서름이 터져나왔습니다. 눈물이 왈칵 쏟아졌습니다. 박 이사의 얼굴은 불그락푸르락해졌고 객석에서는 박수가 터져나왔습니다. 하지만 아직 끝난 게 아니었습니다. 심사는 점수 합산으로 결정되는 것이었고 박 이사와 그의 라인 심사위원들은 여전히 저에게 적대적이었습니다.
결과 발표를 기다리는 시간은 피를 말리는 것 같았습니다. 어머니는 대기실에서 제 손을 잡고 기도를 올리고 계셨습니다. 그때 갑자기 배가 뭉치며 날카로운 통증이 허리를 관통했습니다. 저는 비명을 지르며 배를 움켜쥐었습니다. 단순한 가진통이 아니었습니다. 양수가 터진 것 같은 축축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어머니 애가 나올 것 같아요. 제 얼굴은 창백해졌고 식은땀이 비오듯 흘렀습니다. 어머니가 사색이 되어 소리쳤습니다. 사람 살려요. 여기 산모가 쓰러졌어요. 발표까지는 10분도 남지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구급대원들이 달려오고 장례는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들것에 실려 나가면서 저는 무대 쪽을 바라보았습니다. 전광판에는 대상 후보작들이 롤링되고 있었고 제 작품 인연이 마지막 화면에 떠 있었습니다. 흐려지는 의식 속에서 저는 간절히 빌었습니다. 제발 버텨줘, 제발. 우리 가족을 지켜줘. 구급차 사이렌 소리가 요란하게 울려 퍼지는 가운데 멀리서 사회자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이제 영예의 대상 수상자를 발표하겠습니다. 2019년 통영 나전 7기 공예 대전 대상은 사이렌 소리는 제 심장 박동보다 더 빠르고 날카롭게 고막을 파고들었습니다. 들것에 실려 구급차 안으로 밀려 들어가는 순간에도 제 시선은 멀어지는 전수관의 무대를 향해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본 전광판 속의 제 작품 인연은 차가운 조명 아래서도 서글프도록 영롱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대상은 하는 사회자의 목소리가 문이 닫히는 소리에 잘려나갔습니다. 구급차 안의 공기는 차갑고 비릿한 소독약 냄새로 가득했습니다. 뱃속의 아이는 마치 세상 밖으로 당장이라도 튀어나올 듯이 제 자궁을 거칠게 밀어냈습니다. 아악 소리를 지를 힘조차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어머니의 거친 손이 제 땀 젖은 손을 꼭 잡았습니다. 아가 조금만 참아라, 다 왔다. 민석이 올 때까지만 버텨야지. 어머니의 목소리도 젖어 있었습니다. 그 와중에도 저는 5천만 원이라는 숫자를 떠올렸습니다. 만약 대상을 놓쳤다면 우리 집은 어떻게 되는 걸까? 어머니의 그 소중한 작업실과 민석 씨의 흔적이 남은 이 방은 어떻게 되는 걸까? 하는 공포가 진통보다 더 무겁게 저를 짓눌렀습니다. 병원 응급실에 도착했을 때는 이미 제 정신이 아니었습니다. 눈앞이 하얗게 번지고 주변 사람들의 목소리는 수중에서 들리는 것처럼 웅얼거렸습니다. 수술실로 들어가는 복도의 천장 조명이 규칙적으로 제 눈을 스쳐 지나갔습니다. 저는 간절히 빌었습니다. 알라시여, 제발 제 아이를 살려주세요. 그리고 우리 어머니를 지켜주세요. 터키어로 중얼거리는 제 입술은 바짝 말라 비틀어져 있었습니다. 수술실 문이 닫히기 직전 어머니가 소리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엘리프, 내가 대상이다. 내가 1등이야. 걱정하지 마라. 그 목소리가 마지막이었습니다. 저는 깊은 어둠 속으로 가라앉았습니다. 꿈속에서 저는 카파도키아의 붉은 계곡을 걷고 있었습니다. 민석 씨가 저 멀리서 카메라를 들고 환하게 웃으며 손을 흔들고 있었습니다. 엘리프, 당신의 붓끝에는 마법이 있어요. 그 목소리가 들리는 순간 제 몸을 관통하던 고통이 썰물처럼 빠져나갔습니다. 다시 눈을 떴을 때는 창밖으로 어슴푸레한 새벽빛이 비치고 있었습니다. 코끝을 찌르는 병원 냄새와 일정한 간격으로 울리는 기계음이 제가 살아있음을 알려주었습니다. 배가 홀가분했습니다. 그제야 정신이 번쩍 들었습니다. 내 아이는요. 제 목소리는 갈라져서 제대로 나오지 않았습니다. 옆에서 졸고 있던 어머니가 소스라치게 놀라며 일어났습니다. 깼냐, 장하다. 우리 아들은 건강하다. 인큐베이터에 있는데. 아주 씩씩해. 너 닮아서 눈이 아주 예쁘다. 어머니의 눈가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저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며 침대에 몸을 묻었습니다. 하지만 평화는 길지 않았습니다. 병실 문이 거칠게 열리며 낯익은 얼굴이 들어왔습니다. 법원에서 소장을 들고 왔던 그 집달리들과 검은 양복을 입은 리조트 건설사의 직원이었습니다. 환자분이 깨어나셨다니 다행이네요. 그런데 축하만 하고 있을 상황이 아닙니다. 리조트 직원이 냉정하게 서류를 내밀었습니다. 공예 대전 대상 타셨다면서요. 상금 5천만 원. 그거 저희가 가압류 신청 넣었습니다. 법원 판결 나오기 전까지는 한 푼도 못 쓰십니다. 그리고 집이랑 작업실 비우는 절차도 예정대로 진행할 겁니다. 어머니가 앞을 가로막았습니다. 이보쇼, 사람이 방금 애를 낳고 사경을 헤매다 깨어났는데
이게 무슨 짓이요? 돈은 갚으면 될 거 아니오? 직원은 비웃음을 흘렸습니다. 상금 5천만 원으로 위약금은 해결될지 몰라도 그동안 밀린 이자랑 법적 비용은 어쩔 겁니까? 그리고 김명자 여사님 아드님 소식 들으셨나 모르겠는데 그 원양어선 사고 났답니다. 생사 확인도 안 된다는데 돈 나올 구멍이 어디 있겠어요. 그의 말에 제 심장이 멈추는 것 같았습니다. 민석 씨가 사고가 났다고요? 생사가 확인이 안 된다고요? 저는 미친 사람처럼 침대에서 일어나려 했습니다. 어머니가 저를 붙잡으며 오열했습니다. 아가 안 된다. 몸 추스려야 해. 저놈들 말 믿지 마라. 민석이 살아있다. 내가 안다. 하지만 직원은 잔인하게 말을 이어갔습니다. 괜히 힘 빼지 마시고 조용히 나가주시는 게 서로 편합니다. 이번 주 금요일까지 짐 빼세요. 안 그러면 강제 집행 들어갑니다. 그들은 차가운 명함 한 장을 던져놓고 나갔습니다. 병실 안은 정적과 통곡 소리만 남았습니다. 대상을 탔다는 기쁨은 단 몇 시간 만에 지옥 같은 절망으로 변했습니다. 그날 오후 통영공예협회의 박 이사가 병실을 찾아왔습니다. 그는 전수관에서 보았던 비릿한 웃음을 지으며 꽃바구니 하나를 들고 있었습니다. 축하합니다. 엘리프 씨 외국인 최초로 대상을 타다니 대단하네요. 그런데 말입니다. 협회 쪽에서 이의 제기가 들어왔어요. 그의 말에 저는 불안한 예감이 들었습니다. 무슨 이의 제기요? 박 이사는 의자에 앉아 거드름을 피웠습니다. 본인이 직접 작업한 게 맞는지 의심스럽다는 의견이 많아요. 기법이 너무 생소하고 한국 정서와 안 맞는 부분이 많다는 거죠. 특히 그 깨진 부분을 금으로 때운 방식 말입니다. 그거 일본 기법 아닙니까? 한국 전통 공예 대전에서 일본 기법을 쓴 작품이 대상을 받는다는 게 말이 됩니까? 심사위원들 사이에서도 말이 많아서 시상 보류 결정이 날 것 같습니다. 상금 지급도 무기한 연기될 거고요. 머릿속이 핑 돌았습니다. 저들의 조직적인 방해가 시작된 것입니다. 돈도 민석 씨도 아이의 미래도 모든 것이 안개 속으로 사라지는 것 같았습니다. 어머니는 박 이사의 멱살을 잡으려 했지만 기운이 없어 주저앉으셨습니다. 당신들이 사람이요. 우리 엘리프가 피땀 흘려 만든 걸 어떻게 그렇게 말할 수 있어. 박 이사는 옷매무새를 다듬으며 냉정하게 말했습니다. 억울하면 증명해보세요. 본인 실력이라는 걸, 그리고 그 터키인지 뭔지 하는 나라 기법이 한국 전통과 어떻게 연결되는지. 학술적으로 증명 못하면 수상 취소는 기정사실입니다. 그는 비웃으며 병실을 나갔습니다. 저는 멍하니 창밖의 통영 바다를 바라보았습니다. 어제까지만 해도 희망의 빛이었던 저 바다가 이제는 민석 씨를 삼켜버린 괴물처럼 보였습니다. 그때 간호사가 들어와 아이를 보러 가겠냐고 물었습니다. 휠체어를 타고 신생아실 유리창 너머로 본 제 아들은 작고 연약했지만 힘차게 숨을 쉬고 있었습니다. 민석 씨를 쏙 빼닮은 코와 인매를 보는 순간 제 가슴 깊은 곳에서 뜨거운 무언가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아니야, 이대로 포기할 수 없어. 나는 엄마야. 그리고 나는 예술가야. 저들이 내 진심을 짓밟게 두지 않겠어. 저는 어머니에게 부탁했습니다. 어머니, 제 작업 도구랑 도자기 파편들 그리고 민석 씨가 찍어준 사진들 다 가져다 주세요. 여기서 증명할 거예요. 어머니는 제 눈빛에서 예전의 나약한 엘리프가 아닌 장인의 기운을 보신 듯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다음 날부터 제 병실은 작은 작업실이 되었습니다. 몸조리를 해야 한다는 간호사들의 만류도 뿌리쳤습니다. 저는 수액 바늘을 꽂은 손으로 펜을 들었습니다. 나전칠기와 터키 도자기 예술의 공통점을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빛을 이용한 장식성 흙과 나무라는 천연 재료의 조화, 그리고 무엇보다 상처를 치유하는 예술의 본질에 대해 썼습니다. 한국어 단어가 생각나지 않으면 그림을 그렸고 터키어로 쓰고 어머니에게 물어 번역했습니다. 동시에 저는 인스타그램에 제 작업 과정을 담은 짧은 영상들을 올리기 시작했습니다. 민석 씨가 가르쳐준 대로 구도를 잡고 어머니가 옆에서 도와주시는 모습, 칠이 올라가는 순간의 긴장감. 그리고 제가 왜 깨진 부분을 금으로 메워야 했는지에 대한 진심 어린 글을 올렸습니다. 상처는 가려야 할 치부가 아니라 우리가 살아온 훈장입니다. 한국의 전통은 고여있는 물이 아니라 흘러가는 강물이어야 합니다. 저의 서툰 한국어 글은 오히려 사람들의 심금을 울렸습니다. 영상은 삽시간에 퍼져나갔습니다.
전 세계 공예가들이 제 게시물에 댓글을 달기 시작했습니다. 터키의 국립예술대학교 교수님은 제 기법이 동서양의 완벽한 조화라며 지지 성명을 보내주셨습니다. 여론이 반전되기 시작했습니다. 공예협회 게시판에는 박이사의 편파적인 심사와 외국인 차별을 비판하는 글들이 수천 건씩 올라왔습니다. 통영 시민들도 들고 일어났습니다. 우리 통영 며느리가 만든 작품이 왜 대상이 아니냐며 협회 앞에서 1인 시위를 하는 분들도 생겨났습니다. 하지만 박이사는 여전히 요지부동이었습니다. 그는 오히려 제 인스타그램 영상이 연출된 것이라며 비하했습니다. 실력 없는 외국인이 감성파리로 대중을 선동하고 있다며 언론 인터뷰까지 했습니다. 위기의 순간이었습니다. 이번 주 금요일이면 집을 비워야 했고 상금은 가압류 상태였으며 민석 씨의 소식은 여전히 절망적이었습니다. 운명의 목요일 오후 병실로 뜻밖의 손님이 찾아왔습니다. 바로 공예대전의 최고 권위자였던 이 선생님이었습니다. 그는 수행원도 없이 홀로 지팡이를 짚고 들어오셨습니다. 침대에 앉아 작업 중이던 저를 한참 동안 바라보시더니 제 앞에 서류 봉투 하나를 놓으셨습니다. 이건 뭐예요, 선생님? 제 물음에 그는 인자하게 웃으셨습니다. 박이사가 숨기고 있던 최종 심사 채점표다. 너는 압도적인 점수로 대상이었다. 심사위원 전원이 만점을 줬지. 박이사가 자기 라인 사람들을 시켜서 이해 제기를 조작한 증거도 여기 다 들어있다. 선생님의 말씀에 저는 숨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선생님은 제 손을 꼭 잡으셨습니다. 내가 이 바닥에서 수십 년을 있었지만 너처럼 영혼을 다 바쳐 물건을 만드는 사람은 처음 봤다. 내 작품은 단순히 한국의 것이 아니라 인류의 유산이다. 박이사가 너를 시기해서 일을 꾸몄지만 진실은 가릴 수 없는 법이지. 내가 내일 기자회견을 열 거다. 내 작품이 왜 최고의 나전칠기인지 전 국민 앞에서 증명해 보이마. 그리고 이건 개인적인 선물이다. 선생님은 작은 메모지 하나를 더 내미셨습니다. 부산해양경찰서 번호였습니다. 민석이 소식이다. 사고가 난 배에서 극적으로 구조된 명단에 내 남편 이름이 있더구나. 지금 부산병원으로 이송 중이란다. 저는 그 자리에 주저앉아 엉엉 울었습니다. 세상이 무너지는 줄 알았는데 하늘은 저를 버리지 않았습니다. 어머니와 저는 서로를 붙잡고 한참을 통곡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이 선생님의 기자회견은 대한민국을 뒤흔들었습니다. 박이사의 비리가 만천하에 공개되었고 제 작품 2년의 가치는 상상을 초월하는 수준으로 평가받았습니다. 국립현대미술관에서 제 작품을 구입하고 싶다는 연락이 왔습니다. 구입 가격은 무려 2억 원이었습니다. 5천만 원의 빚은 물론이고 우리 가족이 새로 시작하기에 충분한 거액이었습니다. 리조트 건설사 직원은 사색이 되어 병실로 찾아와 무릎을 꿇고 사죄했습니다. 가압류를 취하하는 것은 물론이고 자기들이 오히려 홍보대사로 위촉하고 싶다며 머리를 조아렸습니다. 금요일 아침 저는 퇴원 수속을 밟았습니다. 아이를 가슴에 품고 어머니와 함께 병원 정문을 나섰습니다. 눈부신 햇살이 통영 바다에 부서지고 있었습니다. 멀리서 검은색 승용차 한 대가 멈춰 섰습니다. 차 문이 열리고 머리에 붕대를 감고 팔에 깁스를 한 남자가 내렸습니다. 민석 씨였습니다. 그는 절뚝거리는 걸음으로 저에게 달려왔습니다. 엘리프 미안해요. 너무 늦었죠. 제가 민석 씨의 품에 안기는 순간 뱃속의 아이가 방긋 웃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싸움은 여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무대 뒤에서 여전히 독을 품고 있는 박이사의 마지막 반격이 남아있었고 저는 이제 당당한 한국의 장인으로서 그들을 마주할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저와 어머니 그리고 민석 씨가 함께 만드는 새로운 나전칠기의 시대가 막을 올리고 있었습니다. 이 선생님은 제게 제안하셨습니다. 엘리프 너의 그 기법을 공식적으로 전수할 수 있는 학교를 세워보는 게 어떻겠니? 그것은 제 상상도 못했던 거대한 미래의 시작이었습니다. 민석 씨의 손은 따뜻했습니다. 사고의 후유증으로 아직은 마디마디가 거칠고 힘이 없었지만 제 손을 감싸쥐는 그 온기만큼은 세상 그 무엇보다 든든했습니다. 우리는 병원을 나선 길로 가장 먼저 서피랑의 우리 집으로 향했습니다. 불과 며칠 전만 해도 빚쟁이들에게 쫓겨나야 했던 그 낡은 대문 앞에는 이제 압류, 딱지 대신 축하 화환들이 줄을 서 있었습니다.
대문을 들어서자마자 우리를 반긴 것은 마당 한 구석에 산더미처럼 쌓인 전복, 껍데기들과 그 옆에서 환하게 웃고 계신 어머니였습니다. 어머니는 퇴원한 저와 돌아온 아들을 보시더니 앞치마에 손을 닦으며 달려오셨습니다. 고생했다, 아가, 정말 고생했어. 어머니의 품은 바다 냄새와 오칠 냄새가 섞인 이제는 제게 가장 익숙하고 포근한 고향의 냄새가 났습니다. 그날 밤 우리 가족은 소박하지만 세상에서 가장 풍성한 저녁 식사를 함께 했습니다. 제가 만든 터키식 메네멘과 어머니가 끓여주신 전복 미역국이 한 상에 올랐습니다. 서로 다른 문화와 맛이 섞인 그 밥상은 마치 우리가 만든 나전칠기 작품처럼 묘하게 조화롭고 따뜻했습니다. 대상 수상 이후 제 삶은 폭풍처럼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국립현대미술관에 제 작품 인연이 2억 원이라는 거액에 소장되었다는 뉴스가 보도되자마자 전국 각지에서 주문이 폭주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서두르지 않았습니다. 5천만 원의 빚을 갚고도 남은 돈으로 가장 먼저 한 일은 아버님이 돌아가시며 문을 닫았던 나전칠기 공장을 다시 사들이는 것이었습니다. 먼지가 가득했던 그곳을 청소하고 기계를 닦아내며 저는 민석 씨와 함께 새로운 꿈을 설계했습니다. 공장의 이름은 엘리프와 명자의 빛나는 바다로 지었습니다. 전통적인 나전칠기의 명맥을 잇되 제가 가진 터키의 감각과 현대적인 디자인을 접목한 새로운 형태의 공예품을 만드는 곳이었습니다. 민석 씨는 다시 카메라를 들었습니다. 그는 이제 다큐멘터리 사진작가로서의 재능을 살려 우리 공방의 제품들이 만들어지는 과정을 영상으로 담아 전 세계에 알리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렌즈를 통해 투박한 조개 껍데기가 영롱한 보석으로 변해가는 과정이 유튜브와 인스타그램을 통해 퍼져나가자 전 세계에서 주문이 쏟아졌습니다. 단순히 돈을 많이 버는 것이 성공의 전부는 아니었습니다. 저는 제가 겪었던 서름과 차별을 다른 이들이 겪지 않기를 바랐습니다. 그래서 이 선생님의 제안대로 공장 한편에 전통 공예 학교를 세웠습니다. 그곳은 통영의 아이들뿐만 아니라 저처럼 한국으로 시집온 이주 여성들에게도 활짝 열려 있었습니다. 한국어가 서툴러도 괜찮았습니다. 바늘 끝에서 붓 끝에서 진심을 담아내는 법을 가르치면 그들은 금세 훌륭한 예술가가 되었습니다. 시장에서 저를 보며 수군대던 사람들도 이제는 저를 엘리프 선생님이라 부르며 존경의 눈길을 보냈습니다. 특히 저를 괴롭혔던 박 이사는 공예 대전 조작 사건이 검찰로 넘어가며 협회에서 영구 제명되었고 그가 운영하던 공방은 운영난을 이기지 못해 문을 닫았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어느 날 길에서 우연히 마주친 그는 초라한 모습으로 제 눈을 피했습니다. 예전 같으면 원망의 마음이 들었겠지만 저는 그저 조용히 고개를 끄덕여 인사하고 지나쳤습니다. 제 마음은 이미 미움보다는 사랑과 감사로 가득 차 있었으니까요. 1년 뒤 저는 서울의 대형 갤러리에서 첫 개인전을 열게 되었습니다. 전시회 제목은 상처가 빚은 빛이었습니다. 전시회장 정중앙에는 제가 가장 아끼는 작품, 즉 고양이가 떨어뜨려 깨졌던 그 가리개가 놓여 있었습니다. 금색으로 흉터를 메운 그 작품 앞에 수많은 관람객이 멈춰 섰습니다. 그들 중에는 눈물을 훔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전시회 마지막 날, 저는 관객들과의 대화 시간에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이제는 제법 유창해진 한국말로 저는 제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저는 이방인이었습니다. 이름도 낯설고 언어도 다른 이곳에서 저는 모든 것을 포기하고 싶을 만큼 아팠습니다. 하지만 그 아픔이, 그 상처가 저를 장인으로 만들었습니다. 자개는 스스로를 보호하기 위해 진주층을 쌓아 올립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시련이라는 고통을 겪어야만 비로소 영롱한 빛을 내는 자개가 될 수 있습니다. 제 강연이 끝나자 전시회장은 떠나갈 듯한 박수 소리로 가득 찼습니다. 그날 저녁 저는 전시회장을 정리하고 혼자 남아 창밖의 서울 야경을 바라보았습니다. 수많은 불빛이 마치 밤바다의 자개 조각들처럼 반짝거리고 있었습니다. 문득 카파도키아의 붉은 노을이 떠올랐습니다. 홀로 한국행 비행기에 올랐던 임신 7개월의 엘리프가 생각나 저도 모르게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그때 등 뒤에서 따뜻한 손길이 느껴졌습니다. 이제 돌을 갓 지난 우리 아들 세진이를 품에 안은 민석 씨였습니다. 엘리프 수고했어요.
당신 정말 멋졌어. 민석 씨의 칭찬에 저는 참았던 눈물을 쏟아냈습니다. 기쁨의 눈물이었습니다. 어머니도 뒤따라 들어와 제 손을 꼭 잡으셨습니다. 아가, 내 아버지가 살아계셨으면 참 좋아하셨을 게다. 고맙다, 우리 집에 복덩이로 와줘서. 저는 어머니를 껴안으며 생각했습니다. 저의 진정한 예술은 나전칠기가 아니라 무너져가던 우리 가족을 다시 세운 이 사랑이었다는 것을요. 이제 저는 매일 아침 통영의 푸른 바다를 보며 눈을 뜹니다. 작업실로 출근해 오치를 하고 자개를 자르는 일상은 예전처럼 고되지만 마음은 그 어느 때보다 평화롭습니다. 가끔은 터키의 부모님께 화상 전화를 걸어 우리 손자의 재롱을 보여드리고 제가 만든 나전칠기 소품들을 터키의 도자기 박물관에 기증하기도 합니다. 저는 이제 한국과 터키 두 나라를 잇는 빛의 가교가 되었습니다. 제 손끝에서 탄생하는 작품 하나하나에는 제 고향의 붉은 흙과 제2의 고향인 통영의 푸른 바다가 함께 숨쉬고 있습니다. 시련은 축복의 다른 이름이었습니다. 만약 그 고통스러운 시간들이 없었다면 저는 결코 진정한 아름다움을 발견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혹시 지금 이 순간 캄캄한 어둠 속에서 홀로 울고 계신 분이 있나요? 세상이 나를 외면하는 것 같고 내 상처가 너무 깊어 다시는 일어설 수 없을 것 같아 두려우신가요? 기억하세요. 부서진 조각들이 모여 더 아름다운 문양을 만들고 깊게 패인 상처가 가장 찬란한 금빛으로 빛날 수 있다는 사실을요. 당신의 인생이라는 작품도 지금 잠시 깨지고 긁혔을 뿐입니다. 그 상처 위에 희망이라는 오치를 하고 인내라는 자개를 한 땀 한 땀 붙여나가 보세요. 머지않아 당신의 삶도 세상 그 무엇보다 영롱하게 빛나게 될 것입니다. 제가 해낸 것처럼 당신도 반드시 해낼 수 있습니다. 작업실 창밖으로 노을이 지기 시작합니다. 통영 바다가 황금빛으로 물들어갑니다. 저는 다시 붓을 듭니다. 오늘은 민석 씨와 아들 세진이 그리고 우리 어머니를 위한 특별한 쟁반을 만들 생각입니다. 우리가 함께 건너온 거친 파도와 그 파도 끝에 만난 평온한 바다를 수놓으려 합니다. 붓끝에서 시작된 마법이 조개 껍데기 위에 내려앉습니다. 제 인생의 가장 아름다운 한 땀이 지금 이 순간 그려지고 있습니다. 저는 참 행복한 사람입니다. 긴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정성 어린 댓글은 저에게 큰 축복입니다. 구독자님들의 앞날에 꽃길만 펼쳐지기를 기원합니다.